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나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휴대전화를 깜빡하고 나오는 바람에 남편의 전화기로 시부모님께 연락하려 했다. 그런데 거기서 시댁의 끔찍한 비밀을 발견하고 말았다. 나는 냉소를 지으며 그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을 일을 시작했다. 회의실에서 나의 집중력을 깬 것은 길고 집요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였다. 흘깃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 같으면 중요한 계약을 논의하는 중에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번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무시할 수가 없었다. 나는 파트너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양해를 구하고 빠르게 복도로 나갔다. 여보세요. 고슬비입니다. 혹시 강태원 씨 보호자 되시나요? 수화기 너머에서 젊은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내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진정하고 들으세요. 강태원 씨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서울한국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바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강타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갑자기 흐릿해지고 귓가에는 그녀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사고? 내 남편 태연 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오늘 아침에 나를 안아주며 출근 조심하라고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나는 어떻게 회의를 끝내고 회사를 뛰쳐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곁에 있어야만 했다. 가는 내내 시부모님과 시누이, 미리의 번호를 누르려 했지만 내 휴대전화는 약 올리듯 깜빡거리다. 배터리가 다 닳아 꺼져버렸다. 무력감과 불안감에 애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두 손을 모아 그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코를 찌르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나이 지긋한 의사 한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막아섰다. 강태원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예요. 남편은 괜찮은가요? 제발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우선 진정하셔야 합니다. 환자분은 덤프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하며 특히 왼쪽 다리는 뼈가 완전히 으스러져 보존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신속히 절단 수술을 하지 않으면 감염과 괴사가 전신으로 퍼져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왼쪽 다리 절단. 그 두 단어는 내 귀에 날아와 밝힌 벼락 같았다. 내 남편 태연 씨, 훤칠하고 멋진 외모를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남자. 운동을 좋아하던 그가 어떻게 한쪽 다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제발 남편 다리를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다리만은 지켜주세요. 나는 거의 주저한다시피 하며 흐느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금으로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술을 진행해야 하니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는 내 손에 서류 뭉치와 펜을 쥐어주고는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돌아섰다. 나는 붐비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서 극심한 고독감과 상실감에 휩싸였다. 지금 기댈 사람이 필요했다. 이 중대한 결정을 함께 내려줄 시댁 식구들이 곁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그의 온전한 몸을 지킬 것인가?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으며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간호사 한 명이 태연 씨의 개인 소지품이 담긴 카트를 밀고 지나갔다. 보호자분, 환자 입원 당시 소지품입니다. 보관해주세요. 간호사는 옆에 있는 대기의자에 비닐봉지를 내려놓았다. 안에는 지갑, 시계, 그리고 남편의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액정에 금이 몇 군데가 있었지만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이걸로 가족들에게 전화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생각이 스쳤다. 우리는 지금껏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왔다. 나는 그의 휴대전화를 만진 적이 없었고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누워있는 지금 이상한 충동이 일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는 누구를 떠올렸을까? 누구에게 연락하려 했을까? 알고 싶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태연 씨를 보았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갖 의료 장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오른손을 잡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그의 엄지손가락을 들어 가볍게 지문 센서에 가져다 댔다. 딸깍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아지며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열렸다. 메신저 앱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가 대화하던 상대는 내가 아니었다. 가족 중 누구도 아니었다. 너무나 익숙해서 가슴이 아픈 이름이었다. 하채린, 내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친자매처럼 여겼던 사람. 가장 최근의 메시지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달콤하고 다정했다. 채린 자기야, 출장 가서 우리 모자 보고 싶지 않았어? 태연 당연하지.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 일 끝나자마자 바로 두 사람한테 달려갈게. 집에서 우리 시우는 얌전히 있었어? 채린 그럼. 얌전히 있었지. 아빠만 계속 찾더라. 자기 몸 잘 챙겨. 태연 걱정 마. 알았어. 기다려. 사랑해. 우리 시우 엄마. 머리가 빙빙 돌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이 주고받은 사진첩을 눌렀다. 수많은 사진이 나타났다. 태연 씨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채린,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있는 7살에서 8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남자아이. 아이는 태연 씨의 눈과 콧날을 빼닮았다. 그들은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완벽하게 행복한 가족, 목이 메어왔다. 그가 늘 말하던 갑작스러운 출장,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회의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는 내 등 뒤에서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와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그들의 아이는 벌써 8살이었다. 이 잘못된 관계가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는 뜻이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배신감에서 오는 고통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순수한 아내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고 이 결혼을 위해 헌신했으며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기만과 냉혹한 진실이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무서울 정도의 공허함만 남았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어지러움이 가라앉아 나는 더 의식적으로 태연 씨의 휴대전화를 뒤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의 비밀 구석구석을 전부 파헤치고 싶었다. 그러다 대화 목록 최상단에 고정된 단체 채팅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절로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가 진짜 가족. 채팅방 멤버는 단 5명. 강태연, 시아버지 마동필, 시어머니 오결안, 시누이 강미리, 그리고 하채린.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왜 채린이가 우리 시댁 가족 채팅방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이상한 이름은 또 뭐란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채팅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읽게 된 내용은 외도보다 만배는 더 끔찍한 것이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고 나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아이의 목숨을 노린 잔혹한 계획이었다. 지난주에 시어머니 오결안이 보낸 메시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오결안 태어나. 그 애 임신한 지도 이제 5개월 됐지? 슬슬 구슬려서 네 명의로 땅이랑 회사 다 넘기라고 해. 애 낳기 전에 처리해야 뒤탈이 없어. 시누이 강미리가 즉시 맞장구를 쳤다. 강미리 맞아 오빠. 새언니 돈 많잖아. 우리가 확실히 쥐고 있어야지. 애 낳고 나면 수면제 과다 복용시켜서 산후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처럼 꾸미자. 그럼 모든 재산은 우리 거잖아. 그때 채린 언니네 시우가 당당하게 우리 집 장손으로 들어오는 거고 누군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산후우울증으로 위장한 자살. 그들은 나를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다. 내가 친부모처럼 존경했던 시댁 식구들이 내가 힘들게 이룬 재산 때문에 내 목숨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항상 점잖고 교양 있는 척하던 시아버지 마동필도 계산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마동필 미리 말이 괜찮네. 아주 감쪽같이 처리해야 한다. 태연이 너는 한동안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지내는 연기를 해서 이웃들 눈을 속이고 채린이는 당분간 밖에 있다가 잠잠해지면 들어오면 돼. 그러면 아무도 의심 못할 거다. 그리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 강태연은 냉정하게 답했다. 강태연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이제 그 여자한테 연기하는 거 지긋지긋해요. 이 일만 끝나면 우리 가족 다 같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대화 속 한 글자 한 글자가 피 흘리는 내 심장에 밝히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의 고통이 아니었다. 사람의 탈을 쓴 늑대들 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극심한 공포였다. 내가 수년간 그들에게 바쳤던 사랑, 존경, 믿음, 모든 것이 한낱 희극에 불과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황금알을 낳을 암탉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알을 다 빼앗고 나면 그들은 주저없이 내 목을 칠 터였다. 내 안의 사랑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붕괴와 절망은 순식간에 다른 감정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훨씬 더 강하고 격렬한 감정, 증오, 분노의 불길이 내 안에서 타오르며 모든 달콤했던 기억과 좋았던 감정을 불태웠다. 그들은 나와 내 아이를 죽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좋아. 어디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지 보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살 것이다. 살아서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복수의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명확하고 잔인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고슬비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악몽이 될 것이다. 나는 조용히 태연 씨 휴대전화의 인터넷 사용 기록과 열려있던 탭을 모두 삭제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소지품 봉투에 다시 넣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차갑게 식어버린 뺨에 마지막 눈물 자국을 닦아냈다. 내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고통이나 혼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아까 그 의사가 초조한 기색으로 다시 돌아왔다. 사모님, 결정하셨습니까? 수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내 눈빛은 확고했다. 결정했습니다, 선생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대답을 기다렸다. 분명 내가 또다시 울며 애원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가 건넨 펜을 들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술 동의서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내 필체는 한 획 한 획이 단호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평온하게 말했다. 수술 진행해주세요. 남편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다리를 지킬 수 없다면 절단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사는 내 태도 변화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의 모습이 수술실 문 너머로 사라졌을 때 내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내 복수 계획의 첫걸음이었다. 강태연의 다리를 절단하는 것. 그는 자신의 외모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지? 그 다리로 내연녀에게 달려가고 기만의 길을 걸었지.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것을 잘라버릴 것이다. 나는 그가 남은 평생을 후회와 고통, 그리고 장애 속에서 살아가길 바랐다. 온전치 못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볼 때마다 배신의 대가를 기억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 결정이 잔인하다는 것을 안다. 어제의 고슬비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일이다. 하지만 어제의 고슬비는 죽었다. 그녀의 사랑과 믿음과 함께 이제 여기에는 돌처럼 굳어버린 심장을 가진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한 여자만 남아있을 뿐이다. 강태원의 다리 한쪽을 자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 가족 전체의 살인 음모에 비하면 내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너희는 내가 죽기를 바랐고 내 재산을 원했다. 좋아. 너희에게 돈을 주지. 아주 많은 돈을. 너희의 탐욕을 미끼로 삼아 내가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주마. 나는 너희를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내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을 수백, 수천 배로 되갚아줄 것이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는 차가운 대기 의자에 앉아 수술실의 붉은 등을 조용히 응시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계획은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세워졌다. 나는 완벽한 배우가 되어 막이 내릴 때까지 훌륭한 연기를 펼칠 것이다. 그리고 벨벳 커튼이 닫혔을 때 고개를 숙이고 참담한 패배를 인정해야 할 자는 바로 그들 가족일 것이다. 2시간 남짓 지났을까. 수술실 등이 꺼지자마자 시댁 식구들과 체린이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나를 보자마자 시어머니 오결란이 달려와 지극한 걱정이 담긴 표정으로 물었다. 슬비야! 태연이는 괜찮니?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 이런 일이. 그 뒤로 시아버지 마동필과 시누이 강미리가 따랐다. 세 사람 모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까 고통스러워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하지만 내 시선을 가장 끈 사람은 체린이었다. 그녀는 그들 뒤에 숨어서서 붉게 충혈된 눈과 창백한 얼굴로 나보다 더 가련해 보였다. 정말 대단한 연기자였다. 나는 즉시 역할에 몰입했다.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품에 안기며 오열했다. 어머니, 태연 씨가 의사 선생님이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대요. 저 이제 어떡해요? 나는 일부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오결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하며 비틀거렸다. 남편에게 기댄 채였다. 뭐? 다리를 잘라? 세상에, 내 아들.
마동필 역시 망연자실했고 미리는 입을 막고 비명을 질렀다. 나는 채린이의 반응을 살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서 당황과 계산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비통한 표정으로 가려졌다. 나는 계속해서 가련한 연기를 펼쳤다. 감정이 북받쳐 끊어지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회의 중에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어요.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나가서 아무한테도 연락을 못했고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위급해서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태연 씨 목숨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제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태연 씨 다리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나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남편을 사랑하지만 운명 앞에 무력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했다. 오결하는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겠지만 겉으로는 나를 위로해야만 했다. 아니다, 울지 마라. 목숨이 붙어있는 게 어디냐. 네가 잘한 거야. 우선 살리고 봐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녀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아마도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이 이제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애통해하고 있겠지. 장애인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고 온 가족의 돈줄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시댁의 동정을 얻어낸 후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채린이에게 돌아섰다. 채린아, 너도 왔구나. 며칠 동안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어디 갔었어? 그러고는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순진무구한 목소리로 일부러 크게 말했다. 아, 근데 이상하다. 오늘 아침에 태연 씨가 나한테 지방으로 며칠 출장 간다고 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서울 시내에서 사고가 났을까? 짐 가방도 안 챙겨갔던데. 나는 말하면서 채린이와 시댁 식구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역시나 내 말은 그들의 허를 찔렀다. 채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마 일이 일찍 끝나서 너한테 말 안 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온 거 아닐까? 시어머니도 서둘러 거들었다. 그래, 맞아. 아내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다 그랬겠지. 쓸데없는 생각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믿는 척했다. 네, 그런가 봐요. 그들의 어색한 표정을 보니 실소가 터져나왔다. 어설픈 연극 같으니. 내 무심한 질문 하나에도 저렇게 당황하다니. 나는 그들이 지금 태연 씨의 거짓말을 수습할 방법을 찾느라 머릿속이 복잡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나는 그저 그들을 가지고 놀고 있을 뿐이다. 고양이가 쥐를 잡기 전에 희롱하듯 먹잇감의 공포와 불안을 천천히 즐기다가 마지막 일격을 가할 것이다. 이 연극의 감독은 나고 언제 끝낼지를 결정하는 것도 나다. 몇 시간의 긴 수술 끝에 태연 씨는 마침내 회복실로 옮겨졌다. 그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와 그의 가족은 침대 곁에 앉아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다. 나는 지치고 쇠약해진 척하며 침대 옆에 엎드려 그의 손을 꼭 잡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조강지처의 모습은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 충격에서 벗어나자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귀한 아들과 집안의 재정적 미래만을 걱정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얼핏 들었다. 이제 제가 저렇게 절름발이가 됐으니 회사는 어떻게 해요? 고슬비 저것한테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마동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 우선 태연이가 깨어나면 바로 이야기해봐야지. 당분간은 내가 대신 회사를 관리해야겠어.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늙은 여우들이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침묵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태연 씨가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몸을 움직여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얇은 이불 아래에서 느껴지는 낯선 공허함을 감지했다. 그는 겁에 질려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눈은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차 커졌다. 내 다리가 어디 갔어? 슬비야, 내 다리가 어디 있냐고. 그는 목이 쉰 소리로 울부짖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극심한 고통에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급히 달려갔다. 여보, 진정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야 당신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네가 저놈들한테 내 다리를 자르라고 허락했단 말이야? 태연 씨는 원수를 보듯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누가 너한테 그럴 권리를 줬어? 누가 허락했냐고. 그가 포효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다.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호흡이 가빠졌다. 모니터의 수치들이 마구 요동쳤다. 삐삐 하는 경고음이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심장 발작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들어와 나를 밖으로 밀어내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들어 내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이 재앙 덩어리 같은 년. 내 아들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성에 안 차? 내 아들이 자기 다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랐어? 일부러 그랬지? 내 아들을 병신으로 만들어서 우리 집 재산을 쉽게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녀의 악독한 말들은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았다. 주위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고 무너졌겠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욕설을 묵묵히 받아내며 서 있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억울하게 당하는 가련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상황이 너무 위급해서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태연 씨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살려? 해치려는 거 아니고? 네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녀는 거의 이성을 잃고 나를 거칠게 밀쳤다. 시아버지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급히 말렸다. 여보, 여기 병원이야. 뭐 하는 짓이야? 집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해. 채린이도 달려와 나를 부축하며 가식적인 걱정이 가득한 말투로 말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슬비도 태연 오빠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참으로 완벽한 가족 드라마였다. 악독한 시어머니, 순종적인 며느리, 그리고 착한 친구. 나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비틀거리며 병원의 한적한 구석으로 주저앉았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오늘 그녀의 분노는 앞으로 그녀가 저지를 어리석은 행동들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어리석음을 이용해 그들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태연 씨가 위기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나는 슬프지만 한결 차분해진 표정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증오의 찬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봤자 좋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지쳐 잠든 태연 씨를 바라본 뒤 시부모님을 향해 돌아섰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태연 씨가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회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는 없어요. 태연 씨가 회복될 때까지 제가 잠시 회사에 나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회사는 사실 지분과 자본의 대부분이 내 것이었다. 결혼 전에 내가 이룬 재산이었다. 나중에 태연 씨의 작은 회사와 합병하여 함께 키워나갔지만 나는 지금까지 늘 한 걸음 물러나 그가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그저 뒤에서 지원만 했을 뿐이다. 나는 그에게 가장으로서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것을 되찾을 때였다. 내 말을 듣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즉시 반대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너는 여자 몸에 임신까지 했는데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회사를 관리하겠다는 거냐. 그냥 아버지한테 맡겨라. 내가 태연이 대신 모든 일을 처리하마. 시어머니도 거들었다. 그래, 내 아버지는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집에서 맘 편히 태교나 하고 태연이 간호나 해. 시누이 미리도 입을 삐죽거렸다. 새언니가 뭘 알겠어요. 언니한테 회사 맡겼다가는 금방 망하겠네. 나는 그들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 인간들은 언제나 내 재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연약한 척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힘드실까 봐요. 회사 일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 아들, 내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마동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미끼를 문 것을 확인하고 나는 본격적으로 낚싯줄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미리를 향해 돌아보며 핸드백에서 현금카드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미리야, 저번에 언니가 듣기로 네가 빚 갚을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 여기 이 500만 원 들어있어. 그냥 쓰고 갚지 않아도 돼. 언니가 주는 거야. 미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이 500만 원은 그녀에게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즉시 태도를 바꾸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역시 새언니가 최고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시부모님께 돌아섰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보답할 길도 없고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친구분들과 편히 다녀오시라고 유럽 여행 상품권 준비해뒀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모아둔 금괴가 좀 있는데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쇼핑이라도 하세요. 내 말은 마법의 약과 같았다. 굳어있던 오결한의 얼굴이 즉시 환하게 펴졌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다. 마동필에게는 젊은 내연녀가 있었고 그는 항상 그녀를 데리고 해외로 나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내가 준비한 여행은 그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준 셈이었다. 순식간에 세 사람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한 가족인데. 마동필이 허허 웃었다. 오결한도 서둘러 말했다. 내 마음만으로도 우린 기쁘다. 그럼 회사 일은 네가 맡아서 하려무나. 어차피 너희 부부의 피땀이 서린 곳인데. 우리야 늙어서 요즘 것들을 잘 모르지. 모르는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미리도 거들었다. 맞아요. 저는 새언니가 잘할 거라고 믿어요. 능력도 있고 마음씨도 착하시잖아요.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참으로 값싼 인간들이다. 약간의 돈으로 온 가족을 매수할 수 있다니. 탐욕은 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탐욕을 이용해 그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것이다. 권력은 내 손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 그들의 모든 결정, 모든 행보는 내 손아귀 안에 있을 것이다. 며칠 후 태연 씨의 상태가 안정되고 내가 회사 경영권을 확실히 장악했을 때 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개인적인 볼일이 있다고 말하고는 차를 몰아 채린이가 아들과 함께 사는 낡은 빌라로 향했다. 녹슨 철문 앞에 서서 나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나는 가련한 친구, 무너져가는 아내, 기댈 어깨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나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채린이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슬비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퉁퉁 붓고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재무보고서를 보느라 밤을 새운 결과였지만 그녀가 알 필요는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고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껴안았다. 채린아, 나 이제 어떡해. 더는 못 살겠어. 채린이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좋은 친구 역할을 하며 내 등을 토닥였다. 진정해, 무슨 일인데. 우선 들어와서 이야기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녀는 나를 비좁고 어수선한 집 안으로 이끌었다. 퀴퀴한 곰팡내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러 불쾌했다. 나의 호화로운 저택과 비교하면 이곳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녀와 시댁 식구들이 내 재산을 그토록 탐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때 방 안에서 남자아이 하나가 뛰쳐나왔다. 바로 채린이의 아들, 시우였다. 아이는 나를 적대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아마도 악역인 나에 대해 엄마에게 단단히 교육받은 모양이었다. 나는 억지로 눈물을 닦으며 아이에게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 네가 시우구나. 정말 잘생겼다. 아이는 대답 없이 나를 쏘아보고는 엄마 등 뒤로 숨었다. 채린이가 멋쩍게 웃었다. 애가 낯을 좀 가려서 그래. 우선 여기 앉아. 낡은 소파에 자리를 잡은 후 나는 독백을 시작했다. 남편의 다리를 절단하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던 고통과 죄책감에 대해 늘어놓았다. 태연 씨의 절망, 시어머니의 태도, 회사의 무거운 짐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흐느끼며 간간히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는 완벽하게 가련한 모습을 연출했다. 지금 태연 씨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의사 선생님은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하다고 곁에서 계속 돌봐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하지만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시어머니는 연로하신 데다 성격이 불같으시잖아. 정말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채린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채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하는 척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머릿속이 계산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힘들겠다. 역시 어려울 때 사람이 어떤지 알게 되는구나. 채린이가 내 손을 잡았다. 물고기가 미끼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을 보고 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태연 씨를 돌봐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싶어. 하루 종일 그 사람 곁에 있으면서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챙겨주고 말벗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진심으로 태연 씨에게 잘해준다면 월급은 얼마든지 많이 줄 수 있어. 월급이 얼만데? 채린이가 불쑥 물었다가 너무 속보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황급히 말을 고쳤다. 내 말은 그런 사람 찾기 어려우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야. 나쁜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여우가 꼬리를 드러냈군. 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다. 월 1, 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1, 0만 원. 그 액수에 채린이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은 감출 수 없는 탐욕으로 빛났다.
그 돈이면 이 지긋지긋한 빌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터였다. 탐욕은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채린이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시우가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다시 나왔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시우는 자동차 좋아하는구나? 아줌마 집에 멋진 자동차 엄청 많은데 언제 놀러 올래?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무의식적인 행동처럼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 넘겼다. 손을 뗄 때 내 손바닥 안에는 아이의 머리카락 몇 올이 들어있었다. 임무 완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채린이에게 말했다. 이제 회사에 가봐야겠다. 믿을 만한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나 대신 좀 알아봐줘. 아는 사람이면 더 좋고. 그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아는 사람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직접적인 힌트를 주었다. 나는 채린이가 이 달콤한 미끼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추천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나의 늑대를 집으로 들이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예상대로 이틀 후 채린이가 먼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수학이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슬비야, 나 며칠 동안 생각해봤는데 네가 태연 오빠 돌봐줄 사람 찾는다고 한 거 말이야. 나는 그녀가 다음 말을 하길 기다렸다. 혹시 내가 하면 안 될까? 채린이가 단숨에 말했다. 어차피 우리 둘은 제일 친한 친구고 태연 오빠도 친오빠나 마찬가지잖아. 남한테 맡기는 건 나도 마음이 안 놓여. 게다가 내일도 불안정해서 마침 새 일자리를 찾고 있었거든. 내가 정말 정성껏 돌봐줄게. 나는 놀란 척했다. 네가? 하지만 너한테 너무 폐가 아닐까. 시우도 돌봐야 하잖아. 괜찮아. 시우도 같이 데려가면 되지? 우리 아들 착해서 말썽 안 피워. 집에 아이가 있으면 분위기도 더 밝아지고 어쩌면 태연 오빠 마음도 좀 풀어질지 모르잖아. 채린이는 내가 원하던 말을 정확히 제 입으로 했다.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먹잇감이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온 것이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나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집으로 이사와서 지내. 그게 편할 거야. 월급일 0만 원은 매달 꼬박꼬박 줄게. 정말 고마워, 채린아. 네가 내 구세주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즉시 시댁에 이 사실을 알렸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듯했다. 뭐? 걔를 우리 집에 들여? 그것도 한 달에 일 0만 원이나 주면서? 슬비야, 너 미쳤니? 그 돈이면 가사 도우미를 10명은 쓰겠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어머니, 이건 그냥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태연 씨는 지금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정해서 익숙한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해요. 채린이는 제 친구이기도 하고 태연 씨랑도 잘 아는 사이니까 낯선 사람보다 훨씬 잘 돌봐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제 돈이잖아요. 저는 그저 태연 씨가 최고의 보살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돈이라는 말에 오결하는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시아버지는 좀 더 영리하게 행동했다. 내 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지만 슬비 네가 결정했으니 그렇게 하거라. 어쨌든 태연이 돌봐줄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좋지. 집도 적적했는데 그 모자가 들어오면 심심하지는 않겠구나.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채린이가 집에 들어오면 그들은 동맹을 한 명 더 얻게 되는 셈이고 나를 더 쉽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여길 것이다. 게다가 월 1, 0만 원이라는 거액의 이득을 어떻게든 나눠 가질 궁리를 하고 있을 게 뻔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야말로 내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다. 그리하여 며칠 후 태연 씨가 퇴원함과 동시에 채린이와 그녀의 아들이 공식적으로 내 저택에 입주했다. 나는 사람을 시켜 1층에 있는 태연 씨 방과 가까운 넓은 방을 그들을 위해 청소하게 했다. 그들이 이사 오던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마치 새 식구를 맞이하듯 환영했다. 그들은 시우를 둘러싸고 영리하고 똑똑하다며 칭찬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아이고, 이놈 참 잘생겼네. 커서 인물 나겠다. 그 광경을 보니 역겨움이 치밀었다. 위선적인 행복한 가족 연극. 그들이 그토록 칭송하는 장소니 사실은 내가 집안에 설치한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나는 2층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채린이는 호화로운 곳에서 살게 된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며 분주하게 짐을 풀고 있었다. 시우는 호기심에 가득 차 새집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태연 씨는 휠체어에 앉아 넉나간 눈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 채린이 모자의 등장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그녀의 엄청난 월급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늑대들을 하나의 우리에 가두었다. 이제 서서히 싸움을 부추겨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 시간이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내 얼굴에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 친구, 며느리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거대한 연극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극적인 새 장을 열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오른 듯했다. 채린이는 헌신적인 간병인 역할을 해냈다. 매일 휠체어를 밀어 태원 씨와 정원을 산책하고 그의 식사와 약을 챙겼다. 시댁 식구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채린이를 가족처럼 다정하게 대했다. 물론 그녀의 두둑한 월급에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속셈이었다. 이 위선적인 화목함에 녹아들지 못하는 사람이 둘 있었다. 하나는 태연 씨였다. 한쪽 다리를 잃은 후로 그는 영혼 없는 껍데기 같았다. 말도 웃음도 없이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증오의 찬 눈으로 나를 쏘아보거나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다른 하나는 시우였다. 비단 옷을 입고 할머니의 총애를 받았지만 아이는 늘 퉁명스럽고 짜증을 냈다. 특히 나를 향해서는 아빠를 빼앗아간 원수처럼 대했다. 내가 태연 씨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안부를 물을 때마다 아이는 나를 불타는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리고 점점 불러오는 내 배를 향한 그의 시선에는 질투와 증오가 가득했다. 나는 시우처럼 비뚤어진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심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는 태연 씨가 자신의 아빠라고 배웠지만 그 아빠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을 봐야만 했다. 심지어 그 여자는 아빠의 아이를 곧 낳을 예정이었다. 그 모순과 질투심이야말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어느 날 오후 모두 외출하고 집에는 나와 태연 씨, 그리고 시우만 남았다. 태연 씨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정원 그네에 혼자 앉아 뾰로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시우를 발견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일부러 아이가 볼 수 있도록 내 배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시우야, 무슨 속상한 일 있어? 나는 아이 옆에 앉아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계속했다. 혹시 아줌마가 아기를 가져서 시우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걱정 마. 아기가 태어나도 태연이 아빠는 시우를 제일 사랑할 거야. 내 말은 아이의 마음속 응어리를 정확히 건드린 듯했다. 아이는 돌아서서 내 얼굴에 소리쳤다. 거짓말. 아빠는 나랑 우리 엄마 거지 아줌마 거 아니야. 나는 동생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래? 나는 놀란 척하며 아이의 귀에 바싹 다가가 엄청난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속삭였다. 아줌마도 그렇게 생각해. 시우는 첫째 아들이잖아. 태연이 아빠의 유일한 후계자. 아줌마도 아기 낳고 싶지 않아. 태연이 아빠가 시우를 지금처럼 많이 사랑하지 않게 될까봐 무서워. 하지만 어쩌겠어. 나는 슬픈 듯 한숨을 쉬었다. 태연이 아빠의 거기가 있는 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속해서 다른 동생을 낳으라고 하실 거야. 태연이 아빠도 불쌍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른들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거든. 만약에 아빠의 거기가 없어지면 더 이상 동생이 태어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시우가 아빠의 유일한 아들이 되고 전부가 되는 거지. 아무도 시우한테서 아빠를 빼앗아갈 수 없을 거야. 나는 태연 씨의 중요한 부위를 모호하게 암시하며 최대한 순진한 단어들을 사용했다. 하지만 나는 8살짜리 아이, 특히 시우처럼 불안정한 심리를 가진 아이라면 알아들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이는 내 말 뒤에 숨겨진 끔찍한 의미를 제멋대로 상상해낼 터였다. 나는 아이의 눈이 기이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다가 다시 태연 씨의 방 쪽을 바라보았다. 광기 어리고 잔혹한 생각이 아이의 메마른 영혼이라는 토양에 심어졌다. 나는 씨앗이 싹을 틔웠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아줌마는 아빠 일어났는지 보러 들어가야겠다. 시우는 여기서 놀고 있어. 나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내 등 뒤에서 아이는 여전히 그네의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내 입가의 미소는 점점 더 싸늘해졌다. 작은 악마야, 이 연극을 완성하는 걸 도와주렴. 저들의 악몽을 현실로 만들어줘.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불과 며칠 밤이 지난 후 이미 평온하지 않았던 이 저택에 비극이 덮쳤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던 순간 아래층 태연 씨의 방에서 날카롭고 광기 어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고요한 밤을 찢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가 담긴 비명이었다. 곧이어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채린이의 겁에 질린 외침이 뒤따랐다. 세상에 태연 씨, 왜 이래요? 시후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태연하게 일어나 얇은 가운을 걸치고 천천히 방을 나섰다. 집안의 등은 이미 환하게 켜져 있었다. 시부모님도 놀라 자신의 방에서 뛰쳐나왔다.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우리는 함께 1층으로 달려갔다. 태연 씨의 방에서 마주한 광경은 아마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을 것이다. 태연 씨는 바닥에 쓰러져 두 손으로 하반신을 감싸쥐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피가 뿜어져 나와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목구멍에서 으으 하는 신음만 낼 뿐 온몸을 고통스럽게 경련하고 있었다. 채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방구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에는 시우가 서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카로운 원해용 가위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텅 빈 눈은 그저 태연 씨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근처에는 우리가 키우던 shepherd가 부드럽고 붉은 무언가를 질겅질겅 씹고 있었다. 제가 태연이 그걸 잘랐어. 그리고는 걔한테 던져줬어.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하더니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기절했다. 시아버지는 온몸을 떨며 못 박힌 듯 서서 아이를 가리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대를 이을 손주를 얻으려던 희망, 가문의 자부심이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장손의 손에 잔인하게 잘려나가 개밥이 되어버린 것이다. 채린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이 미친놈아, 왜 그랬어? 네가 날 죽이는구나. 이놈아. 극도의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평정을 유지한 사람은 나였다. 나는 차갑게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극도의 만족감이 차올랐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아야 할 업보였다. 그토록 대를 잇는 것을 중시했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파괴해주마.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 나는 그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들의 가문이 끝나는 것을 지켜보게 만들고 싶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떨리는 척하며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19죠? 집에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요란한 사일엔 소리를 내며 구급차가 떠나고 의식을 잃은 태연 씨와 시어머니가 실려간 집에는 오싹할 정도의 침묵만이 남았다. 시아버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채린이는 감정 없는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서서 여전히 부드럽게 내 배에 손을 얹고 있었다. 내 아이, 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아이. 하지만 그들에게 오늘 밤은 모든 것의 끝이었다. 집안의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구급차가 떠난 후 시아버지가 겨우 몸을 일으켜 채린이와 그녀의 아들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분노로 이글거렸다. 네가 애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 지경이 된 거냐. 이 독한 년. 일부러 그랬지? 우리 집안 떼를 끊으려고 작정했지? 그는 손을 들어 채린이를 때리려다 힘없이 떨어뜨렸다. 지금 저 모자를 죽인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들의 그것은 이미 사라졌다. 채린이는 그저 울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님. 맹세코 몰랐어요. 누가 시켰을 거예요. 그녀와 시아버지의 시선은 동시에 나를 향했다. 그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바로 그때 아까부터 조각상처럼 침묵을 지키던 시우가 갑자기 엄마의 품에서 벗어났다. 아이는 증오의 찬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미성숙하고 뒤틀린 뇌 속에서 아이는 아마도 내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아빠를 아프게 하고 엄마를 맞게 했다고.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상처 입은 작은 짐승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한 충격에 나는 반응할 틈도 없이 뒤로 넘어졌다. 등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모두가 경악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아래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보자 내 하얀 잠옷 위로 짙은 붉은 피웅덩이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아...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외치고는 두 눈을 감고 기절하는 척했다. 집은 다시 한번 혼란에 휩싸였다. 시아버지와 채린이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만약 나와 뱃속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들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태연 씨와 시어머니가 있는 바로 그 병원이었다. 소식이 퍼지자 집안은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 앉은 듯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될 능력을 잃었고 며느리는 유일하게 남은 손주를 유산할 위기에 처했다. 나는 응급실로 직행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한 여의사가 나를 진찰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선생님, 안심하세요, 사모님. 태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위로했다. 아니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단호하고 강철 같았다. 이 아이, 더 이상 지키고 싶지 않아요. 지금 바로 수술해주세요. 아이를 지워주세요. 의사는 경악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사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정신이세요? 태아는 이미 많이 자랐고 심장도 뛰고 있어요. 안 됩니다. 제정신입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집안에서 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저 인간들과 제 아이가 어떤 식으로든 엮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건 제 결정이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우연히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시아버지와 체리니의 귀에 들어갔다. 응급실 문이 꽉 닫혀 있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마지막 말을 내뱉었을 때 그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일부러 그랬다. 그들이 듣기를 바랐다. 내가 내린 결정으로 나와 그들 가족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 강씨 가문의 핏줄인 이 아이는 제 어미의 손에 의해 버려졌다. 이것이야말로 혈통에 집착하는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형벌이었다. 이 순간부터 나와 그들 사이에는 오직 증오만이 남았다. 수술 후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시아버지는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를 이을 손자, 아들의 생식 능력,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핏줄마저. 며칠 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나는 퇴원 수속을 밟았다. 동시에 검사센터에서 온 봉투 하나를 받았다. 안에는 지난번 채취했던 시우의 머리카락과 태연 씨의 머리카락 샘플로 진행한 유전자 감식 결과가 들어있었다. 열어보지 않아도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내 차가운 시선이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라는 결론이 적힌 숫자와 글자들을 스쳐 지나갔다. 집에 돌아오니 저택의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무거웠다. 시어머니 오결하는 두 가지 끔찍한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넉나간 눈을 하고 있었다. 체리니와 시우는 어찌된 일인지 집에 돌아와 있었다. 아마도 시아버지가 너무 무력해진 나머지 태연 씨를 돌볼 사람으로 그녀를 다시 부른 모양이었다. 체리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며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침실로 올라갔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그녀의 화장대 정중앙, 그녀가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곳에 놓았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선사하는 다음 폭탄이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믿음, 유일한 장손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파괴하고 싶었다. 역시나 잠시 후 오결안의 방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이게 뭐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비명에 체리니가 부엌에서 달려 올라왔다. 나는 계단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체리니가 걱정스레 물었다. 오결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든 채 핏발선 눈으로 체리니의 얼굴을 가리켰다. 내 아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왜 시우가 우리 태연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감히 우리 집안 전체를 속여? 체리니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저는 몰라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시우는 태연 오빠 아들이 맞아요. 착오? 오결하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아직도 발뺌이야? 너랑 내 집안이 나를 속였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의 자식을 데려와서 우리 집 돈을 뜯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해? 분노와 절망은 오결한을 미친 여자로 만들었다. 그녀는 체리니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 사기꾼년. 내 손주를 돌려내. 궁지에 몰린 체리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 역시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거 나요. 당신 아들이 나랑 잤으니까 애가 생긴 거 아니에요. 가서 당신 아들한테나 물어보시라고요.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는 호화로운 거실 한복판에서 서로를 때리고 핥히며 싸웠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으며 온갖 저속한 욕설과 은밀한 비밀들이 전부 까발려졌다.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시아버지가 말리려다 되려 아내에게 얼굴을 긁히는 봉변을 당했다.
나는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름답구나. 계속 서로 물어뜯어라. 너희의 위선적인 도덕 가면을 스스로 벗어 던져라. 내가 공들여 연출한 연극은 이제야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 그 끔찍한 난투극 이후 체리니와 시우는 그날 밤으로 집에서 쫓겨났다. 오결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매일 울며 체리니와 그녀의 가족을 저주했다. 하지만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다음 목표는 시아버지 마동필, 교활하고 위선적인 주모자였다. 나는 그에게 여자를 밝히고 새로운 것을 탐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밖에 젊은 내연녀를 두고 정기적으로 돈을 대주고 있었다. 나는 바로 이 약점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기로 했다. 나는 거액의 돈을 들여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는 여자 3명을 고용했다. 각자 5살에서 10살 사이의 아이 아들, 딸을 데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마동필의 개인정보와 치밀하게 준비된 대본을 주며 그대로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어느 맑은 아침, 마동필이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 3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갑자기 저택 문 앞에 나타나 우리 아이들의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며 시끄럽게 울부짖었다. 가사도우미가 겁에 질려 달려와 보고했다. 마동필이 미간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갔다. 그를 보자마자 세 여자는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동필 씨, 드디어 당신을 찾았어요. 한 여자가 말했다. 아빠, 우리 기억 안 나요? 아이들도 합창하듯 외쳤다. 마동필은 경악하며 얼굴이 굳었다. 당신들 누구요? 나는 당신들 모르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자가 흐느꼈다. 우리 사이에 뜨거웠던 밤들을 잊으셨어요? 우리 모자에게 명분도 주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책임지겠다고 하셨잖아요. 세 번째 여자가 거들었다. 소라는 이웃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결한도 소리를 듣고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 광경을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분노로 보랏빛이 되었다. 마동필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 여자들은 누구고 저 애들은 또 누구냐고요? 연극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준비해두었다. 태연 씨가 병원에 있을 때 몰래 그의 머리카락 몇 올을 구해두었다. 나는 세 여자 중 한 명에게 위조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주었다. 그 서류에는 그녀의 아이와 태연 씨의 머리카락 샘플이 부자관계라는 결론이 적혀 있었다. 물론 비교 대상은 그의 아들인 태연 씨의 것이었으므로 유전적 지표가 유사했다. 마동필처럼 비전문가에게는 그 서류가 결정적인 증거였다. 여자가 그의 얼굴 앞에 서류를 내밀었다. 보세요. 이게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우리 또리가 당신 아들이라고요. 이제 발뺌 못하실걸요. 마동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글자를 보고 그는 휘청거렸다. 그는 자신이 누구와 잤는지, 어디에 씨를 뿌렸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바람기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오결하니 서류를 빼앗아 들고 있더니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어 핥히었다. 이 천하의 나쁜 놈, 밖에서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숨겨둔 자식까지 끌어들여? 이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낼 작정이야? 사건은 동네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세 여자는 보란듯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주저앉아 마동필에게 양육비를 달라며 통곡했다. 여론의 압박과 아내의 비난을 견디지 못한 마동필은 결국 자신의 비자금은 물론 오결하니 숨겨둔 금까지 전부 털어 그들에게 쥐어주었다. 제발 눈앞에서 사라져달라는 심정으로 그는 돈을 받자마자 세 여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뼈아픈 사기를 당했다. 돈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 하지만 최악은 아내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이었다. 오결하는 그날 이후 그를 원수처럼 대하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난하고 들볶았다. 이 집은 진정한 지옥이 되었다. 시부모가 서로를 물어뜯어 만신창이가 된 후 내가 처리해야 할 그 가족의 마지막 조각은 시누이 강밀이었다.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여자. 나에게 5억 동안아이 500만 원을 받은 후 그녀는 그 돈을 모두 도박으로 날리고 다시 빚더미에 앉았다. 숨겨진 자식, 소동이 있고 얼마 후 미리가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기어들어왔다. 가족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마동필과 오결한에게 그녀에게 줄 돈이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은 막 내게 된통당해 돈이 바닥난 상태였다. 부모에게 돈을 구하지 못한 미리는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다. 새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또 큰 빚을 졌어요.
갚지 못하면 그놈들이 제 손목을 자른대요. 제발 한 번만 더 빌려주세요. 평생 언니를 위해 뭐든지 할게요. 나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200만 원 줬잖아. 그 돈으로 뭘 했어? 또 도박했지? 네 탐욕은 끝이 없구나. 더는 못 도와줘. 나는 그녀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이것은 내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탐욕을 극대화하고 치명적인 갈등을 유발할 더 강력한 촉매제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촉매제는 다름 아닌 체린이었다. 나에게 쫓겨난 후 체린이의 삶은 비참했다. 돈도 집도 없이 예전의 초라한 빌라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사람을 시켜 그녀를 감시했고 그녀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악질적인 사채업자와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녀가 내가 준 첫 월급에서 남은 돈을 꽤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한적한 카페에서 체린이를 만났다. 나는 그녀에게 현금이 가득 든 종이 가방을 건넸다. 여기 0만 원이야. 두 번째 달, 월급이랑 너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해. 돈을 보자 체린이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서둘러 가방을 받았다. 고마워, 슬비야. 네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별거 아니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시누이 미리가 빚 때문에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어. 내가 직접 돈을 주면 또 낭비할까봐 걱정돼. 그러니 네가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일부러 미리가 보도록 해. 내가 너한테 준 돈이라고 말하고 탐욕스럽고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는 생각에 우쭐해진 체린이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이 내 체스판의 졸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체린이와 미리가 우연히 마주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 미리는 체린이가 든 두툼한 돈가방을 보고 질투와 탐욕으로 눈이 충혈되었다. 자신은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체린이는 저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다니. 광기 어리고 무모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싹 텄다. 저 돈을 내가 가지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 새언니 돈이잖아. 나는 덫이 놓였다는 것을 알았다. 굶주린 짐승은 눈앞에 맛있는 먹이가 치명적인 덫일지라도 결코 거부할 수 없다. 그날 밤 미리는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체린이를 미행하다가 그녀가 방심한 틈을 타 돈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빚을 갚고 다시 흥청망청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몰랐다. 돈을 빼앗긴 체린이는 거의 미쳐 날뛰었다. 그 돈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는 범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더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채업자 애인에게 전화해 울고 불고하며 미리를 찾아가 혼내주고 돈을 되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체린이의 애인은 잔혹한 변태였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미리가 교회에 싸구려 모텔에 숨어있는 것을 금방 찾아냈다. 그들은 돈만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미리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유린한 끝에 목숨을 끊었다. 며칠 후 미리의 시신이 한적한 공터에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그녀는 고문 끝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단서와 증언을 통해 그들은 체린이와 그녀의 애인을 찾아냈다. 체린이는 곧바로 체포되었다. 처음에는 돈만 찾아달라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경찰의 압박에 결국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다. 미리의 강도 행각과 체린이 일당의 잔혹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미리가 죽고 체린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산산조각 난 태연 씨의 집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딸의 비참한 죽음을 알게 된 오결아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혼자 웃고 떠들었다. 마동필은 급격히 늙어 허리가 완전히 굽었다.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장애인이 된 아들, 파탄난 가정, 죽은 딸, 그리고 명예와 돈까지. 나는 차가운 저택에 앉아 신문에 실린 사건 기사를 읽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갔다. 나는 직접 손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의를 일깨웠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파멸시켰다. 예고된 죽음. 바람을 심은 자가 폭풍을 거두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만이 남았다. 이 모든 비극을 시작한 자, 강태현. 저택에는 이제 3사람만 남았다. 나, 강태현, 그리고 완전히 미쳐버린 오결한. 마동필은 연이은 충격에 심장마비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넓은 집은 차갑고 음산해졌고 상복의 기운이 곳곳에 감돌았다.
태연 씨는 남성성을 잃은 후로 무서울 정도로 침묵에 잠겼다. 더 이상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고 휠체어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텅 빈 눈은 때때로 나를 향해 날카로운 빛을 뿜어냈다. 나는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다리가 잘리고 그곳을 잃고 가족 전체가 무너진 이 모든 비극을 연결지을 만큼은 영리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발코니에서 바람을 쐬고 있을 때 태연 씨가 휠체어를 굴려 내 뒤로 다가왔다. 전부 당신이 꾸민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쉬고 약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정원을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요. 연기하지 마, 고슬비. 그가 으르렁거렸다. 내 다리가 잘린 것부터 시후 그 녀석 일, 우리 부모님, 그리고 미리 죽음까지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이 연극의 감독이 바로 당신이잖아. 안 그래?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차가운 복수자의 눈빛이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맞으면 어쩔 건데요? 아니면 또 어쩔 건데요? 나는 비웃었다.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는 없어. 하지만 당신이라는 건 알아. 태연 씨가 포효하며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무력감은 그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왜?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롱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랑 당신 가족 전부가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나와 내 아이를 죽이려 했잖아. 벌써 잊었어? 태연 씨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어떻게...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강태연? 나는 주머니에서 내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병원에서 그의 전화기에서 복사해둔 우리가 진짜 가족,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이었다. 태연 씨, 그의 부모, 미리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애 낳고 나면 수면제 과다 복용시켜서 산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처럼 꾸미자. 저도 이제 그 여자한테 연기하는 거 지긋지긋해요.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은 태연 씨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치명적인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당신들은 나를,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던 한 아내를 복수심에 불타는 악마로 만들었어.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오늘 겪은 모든 일은 당신들의 악랄함과 탐욕에 대한 업보야. 그런데도 감히 나한테 왜냐고 물어? 태연 씨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태연 씨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는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망가진 폐인.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왕. 이제 어떻게 할 거죠?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연 씨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허함과 피로만이 남아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이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위선적인 결혼을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야 할 거예요. 빈손?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이미 내 모든 걸 앗아갔는데 더 가져갈 게 남아있기나 해? 아니, 남아있어. 내가 말했다. 이 집은 당신에게 남겨주지. 한때 내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미쳐버린 당신 어머니나 돌보면서 살아. 나는 미리 서명해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서명해. 그러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은 경찰과 언론으로 넘어갈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알겠지. 조직적인 살인 미수. 당신 가족.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편히 잠들지 못할 거야. 태연 씨는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극심한 증오와 함께 기묘한 섬광, 무서울 정도의 이해심이 스쳤다. 당신 알고 있었구나? 그가 갑자기 물었다. 찌뜨르, 나 역시 내 가족들을 없애버리고 싶었다는 걸. 내 부모, 내 동생, 그들은 피를 빠는 거머리들이었어. 나도 그들에게 진절머리가 났다고. 당신 재산을 손에 넣은 후에 그들을 처리할 생각이었어.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고백했다. 당신이 나 대신 그 일을 해준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해냈지. 당신은 바로 내 손을 이용해 내 가족을 파멸시킨 거라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인간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나뿐만 아니라 자신의 혈육까지 죽이려 했다니. 그럼 당신도 별반 다를 거 없네.
나는 냉소했다. 우리 둘 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일 뿐이야. 태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펜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사랑으로 시작해 증오로 끝난 우리의 결혼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태연 씨가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나는 그 저택에 단 1분도 더 머물지 않았다. 그곳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죄악의 기억을 담고 있었다. 나는 짐을 챙겨 정말 필요한 것들만 들고 그날 밤 바로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모든 과거를 뒤에 남기고 싶었다. 그 악랄한 가족도, 과거의 나 자신도. 나는 결혼 전에 사두었던 내 오피스텔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한 달 후 사무실에 앉아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텔레비전 속보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늘 새벽 X 신도시의 한 고급 주택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거세게 번져 주택 대부분이 전소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했으나 내부에 갇혀있던 3명의 희생자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희생자는 강태연 씨, 오결한 씨, 그리고 강시우 군으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굳어 있었다.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결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날 시우에게 속삭였던 내 말을 떠올렸다. 내가 아이의 마음에 심은 잔혹한 씨앗이 이토록 끔찍한 파괴력을 가질 줄은 몰랐다. 아이에게는 불을 지르는 기이한 버릇이 있었다. 내가 일찌감치 알아차렸던 불안정한 심리의 발현이었다. 엄마가 체포된 후 아이는 그 저택으로 돌아가 장애인 아빠와 미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억압과 절망이 아마도 아이를 마지막 행동으로 내몰았을 것이다. 그 불은 아마 사고가 아니었을 것이다. 정화였을 것이다. 모든 것을 불태웠다. 죄악의 집을,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야기한 인간들을, 모든 흔적을 지우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끝냈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태연하게 다시 일에 집중했다. 나의 복수는 끝났다. 나를 해치려던 모든 자들이 응당한 대가를 받았다. 기쁘지도 죄책감이 들지도 않았다. 마음속에는 기묘할 정도로 평온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 후 나는 회사 경영에만 몰두했다. 나의 지위 아래 회사는 날로 성장하여 업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우뚝 섰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등 뒤에 숨어있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성공하고 강하며 독립적인 여성 CEO가 되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다. 사랑과 결혼은 내게 너무나 사치스럽고 두려운 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일에서, 자선활동에서,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같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다. 내가 한 일이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어떤 죄책감을 씻어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나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다. 태연 씨, 시부모, 미리, 채린이, 그리고 시후와 태어나지 못한 내 아이까지. 그들은 원망의 말 한마디 없이 무서울 정도의 침묵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잠에서 깨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잔혹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 나는 지옥에서 돌아왔다. 흉터로 가득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심장을 가지고 과거는 닫혔다. 내 앞에는 이제 내가 직접 만들어갈 새로운 삶,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미래가 펼쳐져 있다. 나는 증오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